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이 추경은 속도가 생명인 만큼 야당을 직접 설득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보관인데요. 하지만 사상 최대 이 59조 4천억 원 규모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은 확실한 건지 또 물가를 자극할 우려는 없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윤석열 정부 첫 추경 편성 지금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이인호 교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김영한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차원에서는 손실 규모에 비례한 차등 지원을 언급했던 바로 이 추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단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에 달하는 지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지원 내용이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차등 지원을 안 하기로 했다든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네, 차등 뭐 금방 보면 600, 700, 800 특별한 경우에는 1억까지 준다고 하니까 네, 1,000만 원. 차등 네. 네, 1,000만 원. 원까지. 죄송합니다. 네, 하니까 그 차등인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상 들어가 보면 거의 일괄 지급인 셈이고 네네. 그다음에 이게 손해의 규모에 비례되었는가 손실에 비례되었는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대통령 후보 때 하신 말씀 그다음에 최근에 인수위원회에서 나온 말씀 이런 걸 종합해 보면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좀 많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적하고 싶은 게 첫째 소급이 안 됐다. 아, 소급 적용도 안 됐죠? 네, 또? 소급 적용도 네. 안 됐고 손실 피해에 전혀 비례가 되지 못했다. 이 점은 매우 아쉬운 점이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긍정적이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서 제안한 그 프로그램이 긴급 고용지원금 1.5조, 고용안정지원금 1.5조, 새희망 자금 1.1조, 버팀목 자금 4.1조, 버팀목 자금 플러스 6.7조, 그다음에 희망 회복 자금 4.2조 해서 토탈 더해 보니까 한 18조가 그 문재인 정부 동안에 소상공인에게 지원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소상공인에 지원된 규모가 26조 3천억이니까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6번에 걸쳐서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소상공인에게 과감하게 지원이 됐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나 그러나 기본 원칙 손실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소급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근본 질문이 답변이 안 되어서 이것이 이제 정부에서 그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을 때 소상공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만족을 할까 여전히 의문부호가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차등 지원도 안 됐고 지금 소급 적용도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이든 민주당에서는 47조 2천억 원 규모의 이제 소급 적용이 포함된 추경안을 또 내놓은 상황이거든요. 글쎄,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네네. 일단 600만 원이 최소라는 것이지 다들 600만 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다면 차등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급 적용이라든지 피해 보상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나쁜 일이 생깁니다. 그럼요. 그거를 시간을 되돌려가야 가서 완전히 없던 걸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피해를 보셨지만 일도 안 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할 때 완전히 피해를
복구한다는 그쪽보다는 이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그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 좀 더 건설적이고 앞을 내다보는 자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서 영업의 제한을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그러니까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인데 이제 거기를 얼마까지 하느냐인데 그거를 완전히 일이 없던 걸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차피 누가 가도.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지금 얼마가 적정하냐 그 문제는 확실치가 않은데 결국 우리가 이거 가지고 그리고 요 현금성 지원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예, 상환 유예라든지 예. 이런 걸 통해서 이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이거를 피해 보상이다. 이만큼 그러니까 지금 무슨 교통사고 나가지고 얼마만한 소해가 발생했다 이런 식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쉽지 않고 그리고 사실상 이번의 경우에는 그래도 그 모든 사람들에게 현금 지원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추경하면서는 그래도 소상공인에게 국한돼 가지고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한 어떤 발판으로 마련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소상공인들 저도 당연히 그 섭섭해 하시려는 건 이해를 하는데 네네. 이 부분에서 지금 마냥 재원을 거기다 다 투입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이 53조 이것도 너무 크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과연 얼마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정치하고 경제가 둘이 같이 만나가지고 그 해결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그 600만 원은 최소라는 것이지 다 6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것 자체가 일괄 지급이다 이렇게 그 묘사하는 건 별로 그렇게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란 범위가 있기 때문에 예. 이미 뭐 어느 정도 일정 그리고 부분 차등 부분이 나머지 있다. 그 여러 이런 거죠. 가지 무엇보다도 지금 진 빚을 갖다가 어떻게 유예시켜 주나 이런 부분들이 제일 네네. 문제거든요. 지금 이제 저 방역 조치 해제돼 가지고 길거리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지금 바로 가가지고 그동안 밀린 돈 저 갚으세요 이렇게 되면 그분들은 파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와드리는 것이 훨씬 더 미래를 향해서는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환 교수님 어떠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두 분의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예, 뭐 줄 서라 그러면 김인호 선생님한테 줄을 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기본적으로 이 정부의 방역 조치에 의해서 생긴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이 그 정부 정책에 의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일종의 민사적 보상 형태의 그런 뭐 피할 수 없는 민사적 보상의 형태인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의 기본 역할이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것인데 그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과정에서의 일종의 그 광범위한 의미의 복지 정책의 하나로 봐야 될 것인가 그것부터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우선은 예를 들어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조치를 해가지고 발생한 피해라면은 당연히 일종의 민사적 보상 형태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방역 조치가 없었다고 가정해 봤을 때 네네. 지금 이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겪을 피해 규모가 과연 지금보다 더 컸을 것인가 작았을 것인가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민사적 보상 형태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건 제가 볼 때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로 건설적인 답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일정 부분 불가피한 방역 조치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단적으로 예를 들어 정부가 가만히 있었다면은 네네. 방역 조치를 안 했었다면 지금 피해 규모가 훨씬 더 컸다는 건 모두가 다 동의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그럼 뭐 똑같은 논리를 구사해 보자면 뭐 고속도로 속도 제한 때문에 그 트럭 운전사 부신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도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 모든 형태의 정부 규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논리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논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적절한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정부 규제는 그건 불가피한 규제인 것이고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어떤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은 그 무슨 민사적 보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특히나 지금 상황은 그 제가 봤을 때는 복지 정책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더 옳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과연 지금의 어떤 이 추경 논의가 정말 지속 가능한 이윤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우리 경제 전체 어떤 뭐랄까요 바이탈리티를 살리는 그런 차원에서의 지속 가능한 이제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네. 아니면 일회성 현금 살포에 가까운 그런 몹시 우려스러운 이제 이벤트인가를 이제 그걸 우리가 주로 걱정해 보고 이게 절대로 일회성 현금 살포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이게 건강한 어떤 복지 체제 예를 들어 작동하는 그 사회 안전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논의가 좀 더 좀 건설적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림을 만들어 왔는데 네. 네, 그림을 만들어 왔는데 보내려 하다 안 보냈는데 이게 지금 그림이 이번 그 발표된 추경의 손실보상금의 기본 스케일이거든요. 네, 네. 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네. 업체가 네. 매출이 1억 2천이 줄었어요. 네. 1억 2천이 매출이 줄었어요. 네. 그 국세청 자료를 보니까 세 기업이 1억 2천씩 똑같이 줄었는데 이 기업의 이 소상공인의 연간 매출이 2억이면 얼마를 주냐? 800만 원 줘요. 1억 2천 손해 봤을 때. 네, 네. 800만 원을 준다고요? 예, 이게 최고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2억에서 4억의 매출이면 700만 원 줍니다. 그다음에 4억 이상이면 600만 원 줘요. 이게 합리적인 스케줄인가요? 그 매출이 커질수록 지원액이 줄어드는 그러죠. 그런 그리고 구조네요. 더 중요한 것은 1억 2천이나 매출이 줄었다고 하면 네.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뭐 고정비 다 빼고 뭐 하더라도 1억 2천이 연간 줄었으면 최소한 이 사람의 손실은 몇 천이 넘어갈 거라고요. 근데 얼마 준다고요? 최고? 800만 원? 800만 원 준다고요. 네. 예. 이런 프로그램을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문재인 정부 때 나온 찔끔찔끔의 연속성이에요. 저는 현장에서 이거 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지금 총액이 26조가 나가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전체 추경은 지방 그 교부금 때문에 이제 59조가 됐는데 네. 26조라고 하는 것이 물론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6번의 프로그램을 다 합친 것보다는 많으니까 크긴 커요. 근데 계산해 보면 300만 정도의 중소기업에게 그죠? 한 그 뭐 나눠 보면 금액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26조 나누기 300만 해 보면 한 800만 원 정도 나오겠네. 그죠? 네. 그렇네요. 이게 현장에서는 이거 주려고 여태껏 손실 규모의 바탕을 둔 온전한 보상이라고 했는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이 숫자가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중소기업들이 그 소상공인들이 거의 500만 이상이 타격을 입었거든요. 또 뭐가 빠졌냐면요. 그 2019년에 비해서 매출이 줄어들지 않았으면은 아예 빠져버렸어요. 그래요. 매출이 줄어들지 않으면 예, 아예 빠졌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매출 손실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피해 보상을 해주지 매출이 않는다라는 2019년 말씀이시죠? 매출이 2020년 매출이고 2021년 매출이고 매출이 전혀 증가하지도 안 하고 변동이 없었다라고 하면 네. 아예 지원 대상에서 빠져버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물론 뭐 정부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도 이해를 하지만 저는 그동안에 약속해왔던 것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숫자가 지금 500만에다가 가족까지 합하면 1,000만 명에다가 피고용인까지 합하면은 1,몇백만에 대한민국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 국민들이 이걸로 피해를 입었는데 좀 더 저는 그 피해 보상이 좀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는 걸 계속해서 주장을 했고 피해에 비례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온 피해 보상안은 문재인 정부의 방안에서 조금 연장선상에 있는 규모만 늘어난 것이어서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많이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사실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좀 요즘에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좀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을지는 좀 저희도 좀 받는
반응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국회에서도 아마 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재원도 항상 문제가 돼요. 돈이 뭐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항상 뭐 적재국채를 발행하니 아니면 뭐 다른 걸 쓰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일단 올해 발생을 할 것으로 보이는 초과세수 한 53조 원 정도를 재원으로 좀 쓰겠다라는 건데 지금 5월인데 이렇게 초과세수 벌써 예상하는 게 정확도가 높다고 봐야 됩니까? 사실 작년에도 한번 이 초과세수로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 기획재정부의 초과세수 세수 추계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보시는데 우선 네네. 추가 세수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커다랗게 만들어낸다면은 뭔가 추정해서 잘못된 거 아니냐, 이제 그 문제는 분명히 잘못된 것 같은데 네. 제가 앞에서 질문했던 내용하고 지금 이거하고 두 개를 둘 중에 한쪽만 질문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려면은 얼마큼 써야 되느냐? 네. 그러면 그거 거둘 수 있는 만큼 안에서 써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손실 보상은 충분히 안 됐다는 걸 쓰려 그러면은 그 돈 어디서 나오는데요? 돈 우리가 충분히 있으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전 국민이 빚잔치 하고 나서 그 자영업자 다 살려드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만하자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요. 결국 계속 존속해야 지금 되니까. 이 재원 마련 때문에 앞에 질문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에 질문에 대한 대답도. 그렇죠. 연동이 다 돼 있죠, 사실. 그리고 네. 이제 지금 이 추가 세수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건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 재정을 짤 때는 항상 우리가 균형 재정을 그 가장 좋은 걸로 이야기하지 예. 돈이 남는 것도 모자라는 것도 좋지가 않거든요. 이게 국가의 경우에는 그 개인이나 기업과는 좀 다른 식의 원칙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은 기재부나 이 정책 당국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실수를 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세수가 뭐 양도세 이런 거 법인세가 많이 들어오는 거는 그거 보면은 지금 사실 경기 안 좋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돼요. 법인세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냐 그것도 설명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양도세 이 부분은 분명히 부동산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그 정책 실패가 생각보다 많은 세수를 가지고 오는데 그것 자체도 건강하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세수 추정에 대한 어떤 오류도 분명히 문제인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들여다보고 이런 식의 정책 실패는 좀 교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저희가 걱정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53조 초과 세수가 생기는 뭐 그런 세수 축의 정확도도 문제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나중에 이 세수 축에 틀렸을 때가 걱정되는 거거든요. 53조 더 쓰겠다고 했는데 돈이 안 남으면 이건 정말 그때 가서 또 문제잖아요. 그 걱정을 더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추가 세수가 발생하는 원인이라는 게 그 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일종의 세수 추계 과정에 어떤 과오가 착오가 있었든지 예. 아니면 처음 세수 추계할 때 예상치 못했던 돌발 상황들이 발생해가지고 경제가 예상과는 다른 어떤 그 전개를 보이면서 예상치 못하게 호황이 이제 발생했기 때문에 발생할 경우에 소위 추가 세수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뭐 이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재경부 공무원분들이 이런저런 뭐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아마 그분들은 이제 세수 부족이 발생했을 때 얻어먹는 욕보다 추가 세수가 발생할 때 얻어먹는 욕이 훨씬 더 작으니까 남는 게 낫다 그 이거죠. 보수적으로 그거보다. 그 이게 세수 계산을 할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겠죠, 그죠? 뭐 그런 것도 일정한 이제 원인이 있겠고 어쨌든 그런 재경부의 어떤 보수적인 업무 접근 방식이 어떤 큰 원인 중에 하나겠지만 제가 볼 땐 더 큰 문제는 불확실성을 임의적으로 가장 낙관적인 결과가 발생할 걸로 불확실성을 예상을 해가지고 그 점쟁이들도 맞출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을 가장 그러게요. 극단적인 낙관적인 예상을 해서 그런 낙관적 예상이 실현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그 종교적 신념에 근거해가지고 그런 최상의 낙관적 불확실성이 현실화될 걸로 믿고 그 믿음에 근거해서 돈을 미리 쓰겠다는 건데 이건 정부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과연 이런 식으로
재정 지표이 만약에 계속 반복된다면은 이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경제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서 매우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실물 경제 지금 전개를 봤었을 때 과연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실물 경제 전개가 이 세수 처음 추계할 때보다 확실히 더 어떤 뭐랄까요, 국내 경제나 국제 경제 여건이 더 포지티브하게 굴러가고 있는가? 정반대지 않습니까?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모든 그러니까요. 생산 요소 비용이 올라가고 있고 네. 또 전 세계의 어떤 금리 인상폭이 우리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가면서 심지어 미국 안에서도 일종의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 현실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우리가 예상보다 훨씬 우리나라 실물 경제가 호전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게 어떤 세수가 증가할 거라는 이런 낙관적 그 세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됐는지 참 우려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이게 좀 들여다 봅시다. 네. 2021년도 이 결산 기준입니다. 예. 실제로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추경을 많이 뜯어 고쳐가지고 추경 숫자로 대비하면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결산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작년에 국세 수입이 344조예요. 21년도가. 근데 그 전에 얼마였냐? 285조예요. 2020년도가. 네. 그러니까 2020년도에 비하면 2021년도가 약 60조 정도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이거는 왜 늘어났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2020년도에 왜 낮았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2020년도가 코로나 첫 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세 수입이 그 전에 비해서 10조 가까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것에 비해서 작년에 올라가니까 60조 가까이 올라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코로나 이전보다도 지금 세수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법인세요. 작년에 70조거든요. 작년에. 근데 예. 재작년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72조예요. 오히려 적습니다. 코로나 전이 72조. 네. 그다음에 부가세가요. 작년에 71조거든요. 네. 근데 재작년에 코로나 직전이 71조예요. 부가세 비슷하네요. 똑같아요. 네. 근데 작년에 부가세가 64조로 툭 떨어지니까 거기에 비해서 7조나 비싸졌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작년에 세수가 60조 정도 크게 나온 이유는 재작년에 2020년도에 너무 많이 가라앉아서 반등한 거예요. 따라서 질문은 금년에도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세수가 그렇게 뛸 수 있겠는가? 60조. 힘들 거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그렇게 작년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2020년도가 코로나 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어려웠죠. 소득세는요 93조나 거쳤어요. 소득세가 그 전에 코로나가 있기 전에 83조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대한민국이 엄청 어려운데 부가세 다 줄고 법인세 다 줄고 그러는데 소득세는 소득세는 폭발적으로 늘었고요. 그 폭발적인 소득세는 작년에도 이어져서 114조가 들어왔거든요. 제 질문은 네. 이 소득세 안에는 양도소득세가 들어가 있어요. 부동산 경기에 부동산으로, 따르는 네. 절반 정도가 양도소득세인데 질문은 그런 어떤 즉 2020년도에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서 작년에 세수가 많이 뜬 것과 같은 기저효과가 금년에 있을 거냐 60조가 될 거냐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금년의 세수가 결산 기준으로요. 결산 기준으로 금년의 세수가 작년 세수 344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면 한 20조 정도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53조는 아니다. 50조, 60조는 저는 좀 힘든 것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출도 안 좋아지면서 관세 수입도 줄고 또 물가 안정한다고 해서 또 관세를 면제해 주니까 또 관세 수입 줄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줄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같이 돈을 팡팡 쓸 수 없으니 또 내수도 별로 안 좋고 금리 올라가면 또 투자도 줄 테니까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금년의 세수는 저는 오히려 작년 세수만큼만 나와도 선방하는 다행이다.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다만 한 가지 이제 추경호 그 기재부의 경제부총리죠. 경기를 지금. 네. 좀 이렇게 응원한다면 물가가 많이 올라서 물가 많이 오른 것에 따르는 물가 효과 요거 아마 정부가 많이 기다리고 마냥 있을 좋을 수만은 없는 얘기인데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53조 초과 세수를 감안해서 만든 어떤
재정이다 그리고 그게 이제 지원이다라고 하면 그게 되지 않았을 때 충격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결국은 채권 발행밖에는 수가 없을 테죠. 근데 이제 제가 한편으로 보면은 그 정부가 돈을 쓸 때 일종의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를 좀 염두에 두고 나서 지출 계획도 짜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 정부의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써도 앞으로 그것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서 네. 미래에라도 그 세금이 더 거쳐가지고 경제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충분히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지금 반드시 써야 되는 돈이 얼마냐 이거를 정한 다음에 그 부분을 무슨 수를 써든지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사실 초과세수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거 초과세수니까 우리가 소고기 사 먹어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니거든요. 국가의 경우에는 예. 결국은 그거 나라빚을 갚아야 되는 거고 그게 모자란다면 나라빚 또 늘어나는 거겠죠. 그런데 그 나라빚 늘어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어떤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때문에 늘어난다면은 한 번은 참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그 추가세수 아까 여러 가지 그런 추가세수가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그 분석은 분명히 올바른데 네네. 그렇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추가세수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어쩔 수 없이 채권 발행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 채권 발행 그거 자체는 뭐 결국 이 주머니 저 주머니 결국 같은 주머니가 되니까 꼭 필요한 거라면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만약에 초과세수 예측치가 틀린다면 안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안 틀렸으면 좋겠는데 틀린다면 그거에 따른 또 다른 또 적자구체 또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서 좀 걱정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이제 곧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세 분은 여기서 좀 인사드리고 저희가 시정연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좋은 말씀에 신세돈 명예교수, 이인호 교수, 김영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조금 더 논의를 했으면 참 좋은 내용이고 좀 필요한 내용인데 오늘 시정연설 때문에 미리 좀 이렇게 보내드리게 된 점 시청자 여러분께도 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이 추가 경정 예산안과 관련한 취임 이후 첫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국회 모습을 드러냈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국회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건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잠시 후 대통령께서 입장하셔서 연설을 하시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 의장께도 인사하시죠.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5월 10일 취임식 이후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편성한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의원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에서 드리는 첫 시정 연설을 통해 우리가 당면한 상황과 앞으로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 오던 국제 정치 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정치 경제의 변화는 수출을 통해 성장해오던 우리 경제의 큰 도전입니다. 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정합니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와 금리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줍니다. 방역 위기를 버티는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만으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실험 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이틀 뒤인 지난 5월 12일에도 북한은 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도발이며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우리는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입니다.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뤄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 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또 세계적인 산업 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 역시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게 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한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 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주의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제안 설명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 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전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 4천억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 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 4천억 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정부는 전년도 세계 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 1천억과 금년도 지출 구조 조정에 의한 예산 절감액 7조 원을 활용하였고 나머지 21조 3천억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 3천억 원 중에 일부를 활용하였습니다.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의 23조 원, 국가 채무 감축에 9조 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금년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온전하게 보상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 민생 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 5천억 원을 투입하여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 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의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습니다. 둘째, 방역과 의료 체계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진단 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 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등의 3조 5천억 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2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 등 민생 안전을 위해 총 3조 1천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 보완을 위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한시 긴급 생활 지원금을 총 227만 가구에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냉난방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대학생들에 대한 근로장학금, 장병들의 급식비 인상 등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와 버스 기사 등 총 89만 명에게도 고용 및 소득 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최대 585만 명에게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에 대한 생산자금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산불 등 재난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도 담았습니다. 정부는 산불 피해로 인한 이재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피해는 기꺼이 감내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입니다.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안뿐 아니라 다른 국정 현안에 관해서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 보고 오셨습니다. 이제 시정연설이 끝났으니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요. 과연 정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리고 온전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추가 경정 예산안이 되기를 저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엔 직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